안녕하세요. 예. 세무사 유해 1기 강의하게 된 김원종 회계사고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시작할게요. 강의는 처음에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저는 원래 그렇게 강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학원은 다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전 짐승 같은 강의를 해서 한 90분 강의하고 15분 쉬고 90분 강의하고 15분 쉬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 텐데 한 4번 정도는 좀 편하게 가다가 이제 진도 좀 나가야 되면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모티 할게요. 일단 자, 공인회계사 김원종이고요. 강의한 지는 한 14년 됐어요.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과목 소개 잠깐만 드릴게요. 자, 일단 과목은 세무사 유해 1기고요. 세무사 유해 1기 강의고 일단 내용은 원래 우리 이론상으로는 중급회계와 고급회계가 둘 다 출제될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고급회계가 2번 출제됐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고급회계 공부 안 해도 붙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부하실 거면 고급회계 3회독 해야 되고요. 괜히 어설프게 고급회계 1회독 한 다음에 세법학으로 꽈락 나서 떨어지지 마시고 할 거면 가져가시고 3번 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안 할 거면은 아예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도 뭐 합쳐봤자 8점 정도, 6점인가 8점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고급회계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근데 해주긴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강의는 크게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나뉘고요. 지금 일단 이 강의에서 시간표대로 할 거는 중급회계 22회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8시간. 작년에는 한 4시간 정도 제가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상황 봐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보강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이 잘 못해서 계속 반복하게 되면 보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고급회계는 실강에서는 안 할 거고요. 제가 지금은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제가 다른 거 좀 작업하느라고 제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일요일날 나와서 혼자 찍을 거예요. 알겠죠? 제가 혼자 찍어서 여러분들 다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올려놓을 겁니다. 작년에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작년에 찍어놓은 거 들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포인트 책만 조금 다른데 포인트 책의 단원만 다르니까 이미 찍어놨어요. 알겠죠? 무료로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게 찍어놨으니까 또 찍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료로 인강으로 제공될 거다. 그래서 이제 세무사 유해 1기 때는 그냥 일단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유해생이라고 해서 뭐 아는 것도 없더라고 항상 가르쳐 보면. 그래서 기본 이론부터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될 문제들 자세하게 이론 설명하고 풀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들으신 다음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이거 뭐 듣는다고 붙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유해 2기 정도 이제 들으시고 유해 3기 들으실 텐데 이제 제가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 유해 2기는 유해 1기 때 제가 너무 지엽적인 건 강의를 안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유해 2기 시험 문제 쉽게 내면은 수업도 안 들어. 그래서 유해 2기 때는 약간 난이도를 높이 내서 약간 지엽적인 것도 출제를 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영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면 뭐 지엽적으로 해서 뭐 60점 중에서 많이 내는 건 아니고 한 5점. 그 정도 내서 이제 강의할 거고 제가 유해 3기 때는 어려운 문제 절대 안 냅니다. 알겠죠? 유해 3기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진짜 맞을 수 있는 문제들로 그러니까 시험과 난이도가 유사하게 출제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작년에 좀 아파가지고 제가 유해 2기랑 유해 3기 못했는데 올해는 할게요. 체력 다 회복했으니까. 그 다음에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제가 제 강의를 지금 온라인으로 세무사 준비생들이 듣고 있고 이제 1차를 합격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동차생들 이제 내년도에 붙으시면 공부하실 때 제가 찍어놓은 이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그 학생들은 고급회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중급회계 제가 풀어준 문제만 푸시고 동차생들은 이 강의로 이제 온라인으로 올라올 테니까 공부하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알겠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재 소개 잠깐만 드릴게요. 학원에 재무회계 강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재의 이름을 제가 못 외우겠어. 해커스, 세무사, IFRS, 그 다음에 김원종,
재무회계 연습이라는 책으로 강의할 거고요. 이 책은 지금 2판입니다. 제가 이 강의 한 지 이제 3년 됐는데 1판과 차이점은 저희가 너무 오래전에 이 책을 냈기 때문에 출간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준비는 제가 항상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이라서 몇 문제를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좀 문제 줄이고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가는 뭐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랑 최근에 있는 문제들을 좀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너무 어려운 문제들 좀 삭제를 했어요. 책이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 20문제 정도 단원당 한두 문제씩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책 팔아먹으려고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옛날부터 강의할 때 이론 요약을 다 필기를 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 필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약서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해커스 왔을 때 이제 요약서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스 IFRS 김원종 포인트 중급회계 요거는 이제 새로 개정된 거라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1판으로 이렇게 냈어요. 중급회계랑 고급회계랑 좀 나눠서 냈습니다. 세무사 준비생들이 고급회계 아예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두껍게 내면 이제 돈이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중급회계로 냈고요. 만약에 저거 무료 강의 들으실 분들은 요거 포인트 고급회계 1판 있으니까 고급회계 들으실 분들은 요거 구입하셔가지고 그거랑 같이 들으시면 돼요. 지금 이 강의에서 필요한 거는 요거다. 그럼 이제 뭐 차이가 뭐냐? 이거는 이제 문제집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요약서입니다.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막 되게 어렵고 지엽적인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잖아. 그래서 계속 문제집 어려운 것만 풀고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이 책과 동일한 문제 안 나옵니다. 어떤 책과 동일한 문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이 강한 사람 그리고 회계 처리 강한 사람이 결국 시험장에서 응용을 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한 3회독에서 4회독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읽으실 때도 요약서 읽으시고 문제집 풀고 두 번째도 요약서 읽으시고 문제집 풀고 한 3회독 할 때부터 문제집만 푸세요. 근데 3회독 할 때도 내가 문제집을 풀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잘 틀린다. 그럼 그 부분만 요약서를 읽으시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차와 2차는 다른데요. 제 객관식 강의 들으신 분들이 없죠. 규영이 말고. 제가 이제 객관식 강의를 할 때도 이 책으로 해요. 그 포인트 책으로. 그래서 이미 다 밑줄이 다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이제 1차와 2차가 좀 달라요. 2차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부분에 대해 체크를 다 해주니까 이 포인트 책 읽으실 때 다 읽는 게 아니라 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를 잘 하세요. 알겠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첫 번째. 별거 아니고요. 결석과 지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그냥 날로 먹는 거 없어요. 알겠죠? 인생 기니까 이 시험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성실히 사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해. 내가 여태까지 작년에도 강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이만큼의 학생들이 들었었고 붙은 학생들이 4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 아니 나한테 연락 온 사람만 친하게 지낸 사람만 근데 결석한 학생이 붙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결석한 학생이 성공하는 것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시고 두 번째 우리 수업할 때 예습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 없잖아요. 원재훈회계사가 엄청나게 숙제 내줄 텐데 그거나 공부하시고 이거 보는 순간에 여러분 안드로메다로 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냥 수업만 들으세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수업 시간에 모든 체력을 다 쏟아야 돼. 그래야지 복습 시간이 줍니다. 괜히 딴 생각하지 마시고 괜히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남들 2시간 공부하는 거 4시간 공부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리고 푹 자세요. 알겠죠? 피곤하니까. 그래서 수업을 듣고 그냥 바로 복습하세요. 그날 여러분들이 하루만 복습이 밀리게 되면은 그 다음날 복습하게 되면 2시간 복습할 거 한 3시간 복습하게 될 거예요. 네, 오늘 강의 한 4시간 정도 할 건데 4시간 공부하면 오늘 강의는 붙은 학생들은 45분 컷하면 돼요. 알겠죠? 제가 만약에 45분 안에 복습 못했다. 그러면 내가 실력이 부족하구나. 더 해야 되죠. 알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조금 어려운 부분 나가면 이거는 한 2시간 정도 복습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가 나올 거예요. 2시간 이내에 복습하는 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계산기를 좀 지참하시고 오세요. 몇 개는 안 되는데요. 한 3, 4개 정도는
그래서 스킬이 필요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로만 푸는 방법들도 좀 알려줍니다. 제가 한 3개 정도. 저랑 같이 쳐보면 시험장에서 그렇게 쳐서 금방 풀 수 있고, 만약에 저랑 같이 안 치고 집에 가서 해봐야지. 예. 안 돼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해봐야 돼. 가져오시고 몇 개도 안 되는데 가져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2차 답안지에다가 실제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냥 권장하는 방법인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하더라고. 문제를 재고자산해서 제가 한 8문제 풀어보라고 했다. 만약에 그러면 풀고 나서 답안지를 실제 시험처럼 써놓고 채점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틀린 이유를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보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재고자산 문제를 풀 때 또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재고자산 확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전에 풀었던 방법에 틀린 이유와 지금 풀었던 방법에 틀린 이유를 찾아보시면 똑같을 거야. 결국은 시험장에서 맞을 수 있는 건 기본적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풀이 방법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풀어서 이렇게 풀어야겠다를 정해놓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었다가 다음에 풀 때는 이렇게 풀었다가 그러면 실수하게 된다고. 별거 아니니까 이거 한 3번 정도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틀린 이유 있으면 틀린 이유 기재해 놓으시고, 이걸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시험이 20일 남았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공부할 때 이거 다 풀 수 없잖아요, 손으로. 그럼 문제 읽고 내가 어떻게 풀었다 읽어보고, 내가 문제 읽고 어떻게 풀었다 읽어보고, 내가 문제 읽고 어떻게 풀었다 읽어보면 거의 하루나 이틀 만에 이 책 한 번 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권고사항이에요.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그 다음에 5번째. 답안 작성 요령인데,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세무사 시험도 이제 시험을 치면 여러분들이 조금 뭐 한두 개 실수를 한다 그래도 부분 점수가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분 점수 나가는 게 없어요. 답이 맞으면,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는 답이 맞으면 정답 처리가 되는 거고, 답이 안 맞으면 그냥 틀린 걸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험생이 엄청나게 많고 유예생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 점수를 안 주고 채점을 해도 그냥 합격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근데 이제 시험장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계산 근거 쓰라고 하죠? 계산 근거 되게 간단하게 쓰면 돼.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은 여러분들이 문제 1번이 있고 물음 1번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답부터 먼저 쓰세요. 물음 1번.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나오죠? 표로. 똑같이 쓰면 되지. 그래서 뭐 단기손익에 미친 효과다. OCI에 미친 효과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이 나왔다. 그러면 뭐 감값이 물어보겠죠? 그리고 여기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그냥 답 쓰고 아마 밑에 계산 근거 안 써도 다 맞게 해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시험장에 있는 요구사항에는 계산 근거를 쓰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그 계산 근거를 쓰시면 되고, 계산 근거는 뭐 산식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그림 아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처리해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작년에 회계 처리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 전년도의 문제도 회계 처리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전년도의 문제는 회계 처리로 쏟아버렸죠.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처음 문제를 풀어볼 때는 이걸로 답을 쓰는 걸로 연습을 하세요. 근데 제가 주제별로 하나는 정부보조금 문제를 제가 한 4문제 풀어주는데, 정부보조금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꼭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해준 문제는 꼭 회계 처리를 해보세요.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제별로 한 개씩은 회계 처리를 해보는 습관을 좀 가지자.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4번째. 출제 경향 모릅니다. 알겠죠? 출제 위험만 믿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기출된 거 IFRS가 도입된 게 2010년이니까 2010년도부터 이제 세무사 시험 문제를 2문제씩 나오잖아요. 크게 30점짜리 2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이렇게 크게 내서 30점짜리 그냥 큰 문제로 내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걸 만약에 이제 출제위원이 저는 잘 모르는데 2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30점짜리 30점짜리 이 한 문제씩 채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6,000명 돼요. 공무원까지.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힘들어 죽을 거야 아마 그 사람들. 그래서 요즘은 아마 출제위원이 4명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명 들어가면 이 주제를 2개로 나눠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작년 문제. 그래서 15점, 15점, 15점,
15점 이렇게 내고,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는 이랬어요. 이런 형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수험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올해 이제 짐승 같은 문제가 나왔죠. 뭔진 모르겠는데 몇 명이 들어간지도 모르겠어. 네. 뭐 객관식 문제보다도 더 많아. 막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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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때리고, 뭐 6점, 5점, 4점 막 때리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내년에도 이렇게 갈지는 몰라요, 저도. 알겠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문제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기는. 왜 그러냐면 어려운 문제 제끼고 쉬운 문제만 골라 풀면 되니까. 유해생 입장에선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쉬운 거야. 근데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하나도 못 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문제를 풀어줄 때, 제가 문제를 풀어줄 때는 큰 문제를 풀어줍니다. 제 문제는 다 커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고 이런 문제를 풀면요, 문제가 쉬워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문제들이, 제 책에 있는 문제들이 쉽진 않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줄 때 이제 분계와 산식과 그림의 왁구를 알려주고, 이런 문제 풀 때는 스킬로 풀어줍니다. 빨리빨리.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출제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쪽이 더 가능성이 크다. 알겠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해생은 만약에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출제됐을 때 현금 물음표를 제꼈어. 근데 현금 물음표가 15점으로 나왔어. 그래서 요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단원 전체를 제끼지는 말자. 그래서 어떤 단원이 나왔을 때 9점 정도는 획득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끼지는 좀 마세요. 그 다음에 요건 지울게요. 다섯 번째, 이제 교재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주려고 할 텐데,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 때 크게 두 가지로 교재를 만들어놨어요. 문제집을. 제 문제집에 기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문제가 있어요. 사실 세무사 시험에 이 고급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강의할 때 제가 기본 문제에서는 풀어준 문제가 있고 안 풀어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권장은 기본 문제는 유해생이니까 전 문제 다 푸시고요. 고급 문제는 제가 풀어준 문제만 푸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권장 복습하실 때. 그 다음에 나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세법학이나 세무회계가 너무 약하다. 알겠죠? 근데 내가 공부한 것만 시험 문제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그러신 분들은 둘 다 제가 풀어준 문제만 푸셔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대신에 요걸로 3회독 하세요. 회독수를 늘리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최소.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이걸 했다고 가정하고 항상 강의를 할 겁니다. 이건 했다고 가정하고 복습을. 그 다음에 나는 공부를 좀 오래 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 강의 저 강의 뭐 시중에 있는 강사들 다 들어봤다. 그러면 전 문제 다 푸세요. 아마 우리 학원에서 세법학 들으면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근데 이것도 지금 하진 마세요. 알겠죠? 우리 1기 강의 되게 시간표 어려운 거 알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하시다가 가끔 이제 저녁을 먹고 시간이 좀 남았어. 근데 월드컵 보지 마시고 월드컵 보실 때 안 풀어본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알겠죠? 손흥민 골 넣었을 때 다시 골 넣었으니까 한 문제 풀어야겠다. 그래서 한 문제 풀어보시고, 시간 남을 때마다 한 문제씩 푸시라고요. 알겠죠? 효율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할 말은 끝입니다. 유해생 강의고 합격자 발표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뭐 되게 힘들 텐데 마음 굳게 먹고요. 세무사 붙지 않거나 붙거나 인생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인생 되게 기니까 그냥 성실히 살다 보면은 어떻게 살든 다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부터 추스리세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멘탈, 두 번째는 체력. 그래서 틈틈이 운동도 좀 하시고,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그래서 막판 2달 동안 제가 온 힘을 쏟아낼 수 있는 체력도 좀 기르시고, 그 다음에 멘탈도 좀 기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강의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들 포인트 책을 안 갖고 와가지고. 자, 일단 연습서부터 잠깐만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체크하라는 거 체크해서 풀지 말라는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저를 믿으시고.
자, 일단 1장을 보시면요. 재무회계 일반론이라고 돼 있어요. 이 문제를 삭제하고 싶은데 삭제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포인트 책에 1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면은 포인트 책과 이게 장수가 안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옛날에 한 2001년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거 제가 집어넣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보지 않으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1장은 보지 않으셔도 된다. 그 다음에 2장 보시면 이것도 원래 2문제였는데 제가 한 문제 삭제했어요. 2장은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장에 기본 문제 1번 있잖아요. 그거 다 보지 마시고요. 물음 1번과 물음 2번과 물음 3번만 보세요. 체크해 놓으시고 기본 문제 1번에 물음 1번과 물음 2번과 물음 3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이건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서 필요해서 설명한 거 아니에요. 보시면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대분류하여 재무제표에 나타낸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재무제표 구성요소가 뭐예요?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재무제표가 뭐죠?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그럼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뜻이 뭔데? 그걸 정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언제 재무제표에 기록할 것인가? 그게 인식. 그리고 언제 재무제표에서 없앨 것인가? 그게 삭제. 그런 것들 들어봤죠? 그 중에서 2가지가 필요한데 자산부채의 정의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자산부채의 정의를 4줄 이내로 기술하시오라고 돼 있죠. 네, 필기하지 마시고요. 밑에 해답을 보시면서 제가 쓰는 키워드에다 동그라미만 쳐놓으면 돼요. 저는 이제 필기하면서 잠깐 설명할게요. 일단 첫 번째가 자산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회계 원리 들을 때 우리는 제일 처음에 뭘 하죠? 거래를 식별합니다. 거래. 그게 뭐예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죠. 그럼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겠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자산의 정의하면 들어갈 말이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이건 알겠겠죠? 네, 그 다음에 자산의 정의 2번째가 뭐예요? 기업이 그 자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소유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통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통제는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법적인 소유권을 말하는데 회계학에서는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이 없더라도 만약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자산 처리하죠? 그런 경우가 뭐 있어요? 금융리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몰라도 되는데 통제라는 용어가 자산의 정의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3번째, 개정이 됐죠? 옛날에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경제적 자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경제적 자원을 뭐라고 하죠?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과 똑같은 뜻이에요. 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뜻이 뭐죠? 미래의 현금을 캐시플로우의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말하죠. 근데 유출을 감소시키는 거는 여러분들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니까 그냥 미래의 현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자산의 정의가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정의 중에서 과거 사건 통제, 경제적 자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걸 왜 암기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시험에 약수령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올해 시험 안 봤어요? 올해 시험이 뭐였어요? 회계정책의 변경 사유 2가지를 쓰시오. 예, 작년 유예 1기랑 작년 유예 2기 때 제가 낸 문제인데 4점. 2번이나 냈다고 똑같은 문제를. 예. 그리고 제 강의 들어보시면 기본 강의 때 그거 약술형 문제로 나오니까 암기해라. 객관식 시간에도 말해요. 근데 세무사 준비생들 그거 하나도 준비 안 한다고. 그리고 4점 차이로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뭐 현금흐름표의 직접법과 간접법의 장단점을 쓰시오. 그것도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뭐 자본화된 차이번가에서 생물자산과 금융자산이 자본화된 차이번가에 적격자산이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쓰시오. 제가 강의할 때 다 설명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어디서 나오느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를 자산의 정의에 부합해서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만들 때 그게 3점으로 나오면 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쓰라고 나왔다. 이연법인세 자산을 자산으로 쓰라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쓰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법인세와 관련된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유보니까 나중에 세금을 줄여주자. 근데 그거의 권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기업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니까 통제를 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래에 세금을 줄여주니까 경제적 자원의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다. 따라서 이연법인세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걸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죠, 이 문제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예요. 자, 부채도 두 번째는 과거 사건이죠. 어쨌든 돈 끈 거니까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다. 두 번째는 요거에 반대말이 들어가 있죠. 미래의 현금을 유입시키는 것을 증가시킨다. 반대말로 미래의 현금 유출을 증가시켜야겠죠. 그 말을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라고 합니다. 요 말이 이제 미래의 캐시플로우의 유출을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을 갚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의무를 현재 의무라고 한다. 네, 뭐 나중에 설명할 건데, 왜냐면 우리 부채에서, 충당 부채에서 의무는 현재 의무만 얘기해요? 법적인 의무만 얘기해요? 기업 관행상의 의무도 포함해요. 기업 관행상의 의무도 포함하죠. 그래서 필요는 없고 법적인 의무와 기업 관행상의 의무인 의제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부채로 인식하는 이유를 부채의 정의에 부합해서 세 줄 이내로 쓰시오. 그러면 이 키워드만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연도의 거래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연법인세 부채는 마이너스 유보이기 때문에 미래의 세금을 더 내 경제적 자원을 이전에 낼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부채는 우리 국가에서 내라는 거죠. 법인세에서. 그래서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현재 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연법인세 부채는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충당부채. 그럼 충당부채에서도 충당부채의 정의를 쓰시오. 이것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과거 사건의 결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에 해당한다. 그걸 쓰셔야 된다고.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시고, 요것보다는 요게 더 중요합니다. 자산보다는. 두 가지에 쓰이니까. 부채의 정의는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자산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는 게 있어요. 저 해커스에서 자산의 정의에 부합해요, 안 해요? 김원종. 부합하잖아요. 저 해커스랑 계약했으니까 과거 사건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해커스가 통제는 못하네. 근데 제가 어쨌든 돈은 벌어오고 있죠. 제 온라인 잘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 게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걸 재무제표에 다 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 중에서 재무제표에는 돈으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인식기준 두 가지를 충족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식기준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에 있는 것들, 자산부채, 자본, 수익, 기용을 재무제표에 언제 기록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두 글자. 인식이라고 부른다. 근데 2019년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개정이 되면서 재무제표 요소를 재무제표에 포착하는 과정으로 용어가 개정됐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인식기준이 있는데 요 인식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 전 인식기준이 있습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그 다음에 개정 후 인식기준이 있어요. 이거 둘 다 아는 사람. 공부 오래 했다는 거죠. 이 바닥에서 저를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개정됐냐면 2019년 12월 4일 날 개정이 됐고요.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요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시험 때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인식기준과 관련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러면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개정 전 기준과 개정 후 기준이 서로 다르죠. 그리고 요거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개정된 거고, 개정 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개정 전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가지고 그걸 갖고 기준을 만들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KIFRS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은 이것만 됐고 이건 개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내용이 달라요. 이렇게 내용이 다른 걸 뭐라고 하죠? 상충관계. 그럼 상충관계일 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우선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우선되는 거예요? 기준이 우선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우선이 된다고요. 그래서 1차 시험에 말문제로 나올 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인식기준과 관련해서 뭘 써라? 그럼 이걸 갖다 쓰는 거야.
근데 실무에서 유형자산 기준서, 재고자산 기준서, 투자부동산 기준서, 무형자산 기준서의 인식 기준을 갖다 쓰라 그러면 아직도 요걸로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인식 기준에 통과할 게 있죠. 전제 조건. 알겠죠? 그럼 전제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해야 됩니다. 근데 부합한다고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돈은 벌어오지만 김원종의 가치가 얼마인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인식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에는 돈을 증가시켜야 되죠. 부채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감소시켜야 되죠. 그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하시면 되죠. 자산은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 부채는 유출 가능성이 높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분계를 하는 거니까, 회계 처리를 하는 거니까 계정 과목을 정확히 쓰고 금액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요 인식 기준을 통과하는 것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 밑에 원래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요 제약 조건은 옛날 기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의 인식 기준을 이제 포인트 책에서 보게 되면 요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그냥 두 가지 그리고 넘어갈 거예요. 말로만 하고. 알겠죠? 네, 혹시 쓰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는데 요거는 개정됐다고 해서 다른 건 없어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는 누구를 위한 회계를 하는 거예요? 정보 이용자 중에서 외부 정보 이용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주주. 그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팔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에 현금이 유입이 증가되는 거, 유출이 증가되는 거, 이거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능력이 뭐예요? 목적 적합성. 그래서 요거 용어만 바꿔놓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때로 개정이 됐죠.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이 뭔지 아세요?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속성을 뭐라 그래요? 질적 특성. 그 질적 특성 중에서 보다 중요한 걸 뭐라 그래요? 근본적 질적 특성. 거기에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있죠? 그럼 충실한 표현은 뜻이 뭐야? 이것도 똑같아요. 충실한 표현.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과 사건을 경제적 실질에 맞게 충실하게 표현하자. 뜻이 뭐예요? 계정 과목이 현금이면 현금 충실하게 표현하고 100억이면 100억 정확하게 쓰자는 거지. 그러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과 표현 충실성은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충실한 표현을 제공할 때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죠. 그리고 개정된 내용 중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정보를 산출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있어요. 이 원가는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들면 그것도 원가가 비싼 걸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3월 31일까지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정보 이용자에게 주는 효익이 클 때. 됐죠? 제가 지금 이걸 써놓은 이유는 이걸 쓰라는 용어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2차 떨어지면 1차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외워놓지 말고 요걸 외워놓자. 요쪽. 알겠죠? 기준은 이쪽이니까. 그래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인식기준 쓰라 그러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거 필요하니까 총당부채에서도 필요하니까 알겠죠? 이쪽은 좀 기억해 놓자. 자, 그 다음에 우리 물음 3번 잠깐만 볼래요? 물음 3번 뭐라고 돼 있어요? 인적 자원을 자산 계상하지 않는 이유를 쓰시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비슷한 말로 돼 있죠? 네, 여러분들 이거 언제 시험 문제인 것 같아요? 1999년. 네. 어떤 시험의 시험 문제 같아요? 세무사.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알겠죠? 네. 지금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알겠죠? 네. 근데 요거 가르쳐 놨으니까 설명할게요. 인적 자원을 자산 계상하지 않는 이유를 요거에 따라서 쓰라고 하지 않고 지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 따라서 요거 쓰라고 그랬으니까 요걸 갖다 쓰는 거죠. 그럼 인적 자원을 자산 계상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해커스 입장에서 이렇게 김원종 자산으로 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쓰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인식 기준 통과해야 되죠. 자산의 정의에 부합해야 돼요. 그럼 자산의 정의가 뭐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저는 과거 사건은 됩니다. 계약했어요. 경제적 자원도 돼요. 돈이 돼요. 근데 해커스가 날 못하는 거예요. 통제. 그래서 첫 번째,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 요거 쓰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은 높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죠? 제가 1조라고 그랬지만 여러분들 무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요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 알겠죠? 제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본 강의 때부터 객관식 강의 때 다 한 거고,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읽어보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요 키워드 세 개는 조금 읽어봐라.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진도 됐다 빨리 나가죠. 빨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강의들은 재고자산부터 한다. 그 다음에 챕터 3, 재무제표 표시와 공정가치의 측정. 필요 없어요, 2차 시험 때는. 근데 기본 문제 1번 보시면 성격별 표시 방법과 기능별 표시 방법이라고 있는데, 요 성격별 표시 방법과 기능별 표시 방법은 1차 시험 때 말문제로는 자주 나옵니다. 뭐 기능별로 표시하면 성격별 분류 방법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된다. 요거 갖다가 항상 장난치는 문제를 내는데, 이제 2차 시험 때는 요 기능별 분류 방법과 성격별 분류 방법 중에서 매출 원가를 표시하는 방법만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제 고급 문제로 혹시나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네, 내가 설명합니다. 알겠죠? 네, 이것도 챕터 때문에 하는 거고, 재고자산 때 물음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이론 설명하고 그 문제만 풀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저한테 강의 안 들었으면 이게 뭔지도 모를 거야. 그 다음에 4장은 일단 1교시를 마치고 하시고요. 네, 지금 책 안 갖고 왔죠? 네, 포인트 책. 네. 그래도 괜찮으니까 내가 다시 해줘요. 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했잖아요. 네, 개정사항들이 좀 있어요. 기본 강의 때나 뭐 이럴 때 다 했는데, 여러분들 유예생이니까 어떤 게 개정이 됐다. 근데 이 개정사항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관련 있는 거는 1개 정도? 그거 말고는 개정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진도를 나갈 때 또 해줄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체크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 되게 꼼꼼한 스타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포인트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제일 먼저 개정된 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된 개정 내용들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6-5페이지 보시면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알 거예요, 6-5페이지에. 여러분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기계장치 구입한 100만 원만 드는 거예요? 아니면 자산 취득에 불가피한 비용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는 거죠. 왜 더하는 거죠?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니까. 알겠죠? 미래에 그 자산을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에 해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은 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구입 가격, 내가 구입한 가격에 구입에 직접 관련된 원가 6가지를 더하라고 돼 있죠. 근데 그 6가지 중에서 지금 6-5페이지에 5번 잠깐만 볼게요.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기계장치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언가 원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고, 나중에 그 자산 팔면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산 처리하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거예요. 기계장치를 샀어. 그래서 기계장치를 얼마에 샀냐면 100원에 샀어요. 그런 다음에 자산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가가 들었어요. 얼마 들었냐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0원만큼이 들었어요. 그럼 뭐가 발생해요? 시제품이 나온다고. 그렇죠? 그럼 시제품이 이제 한 5원만큼 발생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시제품을 기업이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든 팔아야 될까요?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계장치 돈 나가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10원만큼 발생한 다음에 시제품과 관련해서 발생한 원가가 5원만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내가 순수하게 발생한 비용이 105원이니까 요 시제품의 매각 대금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라고 했죠?
근데 요게 개정이 됐습니다. 요 시제품에 발생한 원가를 지금은 뭘로 처리하라고 바뀌었어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라고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차 시험에 나왔죠. 요거 하나 재평가 모형인가 거기에 껴서 나와가지고 요거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고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죠.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정된 기념으로. 요거 왜 그런지 알아요? 이유를 알아야지.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가장치를 100원만큼 구입했고 정상적인 으로 작동하는지 발생하는 원가가 10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었으면 사업 초기 단계니까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싸게 파니까 그것만큼을 차감해도 요 금액이 이렇게 마이너스 5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유형자산이 취득 원가가 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회사 포스코 있잖아요. 그 포스코가 공장을 하나 더 지었어요. 근데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물건들을 한 3개월 동안 돌려본 거야. 그럼 여러분들 포스코가 기술력이 있는데 정상 가격으로 팔까요? 싸게 팔까요? 정상 가격으로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3개월 동안 시제품 판 금액이 200원이 나와.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계장치보다 영업이익이 더 커. 그래서 이걸 빼면 기계장치가 어떻게 돼요? 0 이하로 내려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실무 강의할 때 이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차감하면 기계장치가 0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내가 방법을 알려줄 수 없죠.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담배 피러 도망갔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당기손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여러분들 필요해요. 혹시나 재평가 모형 같은 거 낄 때 요거 이제 고려 안 해야 된다. 취득원가에. 그래서 5페이지 잠깐 밑에 참고. 제가 이번에 개정해서 참고.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이 생산될 수 있다.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 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거기 당기손익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개정 내용 설명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11-12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지금 한꺼번에 오는 상황에 지금 초입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이 이자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영업이익 갖다가 이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산 기업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파산 기업들을 살릴까 말까를 결정해야 돼.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돈 빌려준 사람.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회사를 살릴까 안 할까 결정하는 거예요. 법정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실무에서는 구조조정 절차 또는 화의 절차라고 해요. 왜냐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니까. 그래서 그 기업을 망하게 했다. 그럼 끝이에요. 알겠죠? 내가 잡은 삼각호원가 측정 금융자산 0이 되는 거야. 손상차손 다 잡으면 돼. 근데 살리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살려줘요? 원금과 이자를 깎아줘야 돼? 원금과 이자를 깎아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깎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채가 줄어드니까 이익이 생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조건 변경이라고 합니다. 조건 변경의 내용이 다 바뀐 건 아니에요. 조건 변경의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실질적 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 그래서 조건 변경 전 현재 가치와 조건 변경 전 현재 가치와 조건 변경 후 현재 가치의 차이만큼을 10% 이상이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10% 이하면 기존 채무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조건 변경 이익만 잡는단 말이에요. 그때 수수료가 포함되는 문제 풀어본 적 있죠? 그래서 만약에 수수료가 포함된다면 실질적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조건 변경 이익에서 차감하죠. 근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채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채의 금액에서 그냥 차감한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바뀐 거냐면 그러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조건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 수수료가 있으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되냐면 만약에 부채가 있으면 부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래서 부채 줄인 만큼 금액은 지금 몰라도 돼요. 변경 이익만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수수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수료를 지급하겠죠.
그러면 실질적 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 이 변경이익에서 차감하죠. 근데 실질적 조건 변경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부채의 금액에서 차감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채에서 차감하는 이 수수료가 이제 A 기업이 있어요. A 기업은 누굴까요? 기업. 돈을 빌렸으니까 B가 있겠죠? 얘가 돈을 빌린 사람이니까 얘는 채무자가 될 거고 채권자가 있을 거예요. 채권자 누굴까요? 은행이겠지 뭘. 그러니까 얘는 금융기관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얘네 둘이 계약을 하면 수수료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수료만큼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건 배웠을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전설의 문제예요. 제가 이거 2019년도 UA 2기 때 냈는데 똑같이 문제 나왔다고. 그래서 애들이 이것 때문에 붙은 학생들 되게 많았어. 우리 해커스에서.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물음까지 완전 똑같았어요. 답까지.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가 채무자와 채권자의 수수료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제3자를 위해서 얘가 얘한테 130원만큼 내야 되는데 얘는 100원 받고 제3자가 30원을 받는다.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는 100원이죠. 그래서 이 100원은 부채로 처리하고요. 요 제3자와 관련된 수수료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기로 올해 며칠이죠 지금? 2020년 12월 30일부터 개정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올해 강의부터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다 보면요, 잘 안 빌려질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아파트 같은 데 가면 갑자기 광고지가 하나 있죠. 농협대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130원 주면요, 얘가 얘한테 30원을 주게 돼요. 알겠죠? 그럼 얘와 얘에 관련된 거는 100원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제3자가 거래를 중개할 때 발생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0원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알겠죠? 수수료 있는 것도 뭐 내가 13년 동안 미뤘는데 13년 만에 출제됐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개정됐다. 그래서 그 개정 내용은 11-13페이지를 보시면요, 포인트 있죠? 11-13페이지에 포인트 있죠? 거기 위에 4줄만 올라가겠습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의 순액을 결정할 때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한다. 그게 개정된 거예요. 그리고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를 상대방을 대신해서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있다면 동수수료는 제외한다. 그래서 그 동수수료 제외한다 밑에다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것만 써놓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걸 교수님들이 언제 이 기준서를 읽어볼까요?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출제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나오는 기존의 기출문제들 다 보시면 그냥 수수료는 10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A와 B 사이의 수수료는 10만 원이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당기손익은 안 나올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뭐 다른 학원에서 또는 다른 강사들 때 이거 되게 중요하다. 안 중요해. 교수님들은 논문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정된 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14-15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건 회계사 고급 문제로, 그때 당시에 회계사 시험도 이걸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다. 다 틀린 문제다. 항상 출제되고 나면 가르치는 게 학원 강사들이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전환사채가 있어요. 전환사채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나오죠? 처음에 상환할증금 물어볼 거야. 두 번째 전환권 대가 물어볼 거야. 그리고 전환하기 전에 뭐 전환사채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볼 거예요. 전환이 60% 됐다. 자본에 미치는 영향, 주발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했을 때 뭐 조기 상환 손익이 얼마인가, 유도 전환했을 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기출된 전환사채 문제를 보면 다 전환이 언제 생기느냐, X 2년 말이나 X 3년 초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냥 전환사채의 장부 금액만큼을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쓰면 돼요. 나중에 나한테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보시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X 3년 초에 증권회사는 쉽니다. 전환을 못해요, 실무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요게 기중전환이 일어나. 7월 1일 날 전환됐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이게 문제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7월 1일까지는 전환이 되기 전이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건 사채죠. 그러니까 부채로 회계 처리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전환 사채를 준 다음에 주식을 받죠. 그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요건 주식으로 회계 처리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 이론적으로. 근데 실무상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왜 실무상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없냐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월 30일 날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이론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시키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배당금을 얼마 줘야 돼요? 100원인데 곱하기 12분의 6만큼, 50원만큼 줘야 돼요. 이걸 만약에 실제 실무에서 쓴다면 1월 1일 날 주식을 샀어. 7월 1일까지 갖고 있다가 7월 1일 날 팔았어요. 그럼 내가 100원을 이 사람한테 50원 주고 이 사람한테 50원 줘요. 근데 내가 보기에 얘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하루 만에 1% 오르면 바로 팔 거야. 그러면 얘는 1초만큼의 배당금을 줘야 돼. 실무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상법을 다 공부를 안 하고 행서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이렇게 전환이 되면 배당금을 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원칙은 기말 전환 가정을 씁니다. 그래서 전체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환사채로 보기 때문에 1년치 그냥 이자를 주고 7월 1일자 장부금액이 아니라 12월 31일자 장부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실무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기초전환 가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체를 주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만 이자 비용 전년도까지만 딱 인식하고 요 금액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상법 규정이 있었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 IFRS 왜 만들었죠? 전 나라들이 상법의 규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를 만든 다음에 기업이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2설이 있었지.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 1설. 그 다음에 요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 2설. 요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 3설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뭐라고 했냐. IFRS는 상법과 무관하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7월 1일까지 이자 인식 분개를 하시고 요 시점에서 상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이론적으로 우수하다. 제가 책에다 써놨어요. 알겠죠? 근데 상법에서 2021년도에 요렇게 만들어 놓는 기초전환 과정, 기말전환 과정을 전환 간주일이라고 하는데 전환 간주일이 폐지됐습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상법과 충돌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원래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면 끝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 책 옛날 책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런 개정된 내용이 있고 요건 다시 공부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7월 1일 장부금액으로 표시하면 된다. 내용 바뀐 건 없고요. 14-15페이지 보시면 14-15페이지에 보론 1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번째 줄에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법의 전환 금융상품이 기중에 전환되는 경우 전환 간주의 규정은 2021년도에 폐지되었다. 제가 그 말 하나 써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포인트 보세요. 전환권 행사 시점의 회계 처리는 실제 전환이 이루어진 날 기준으로 실시하며 그래서 이게 그냥 맞는 걸로 바뀐 거야 이제는. 그리고 실제 전환일까지는 이자를 지급하고 전환일 이후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한다. 내용 바뀐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고급 문제가 나오기는 쉽진 않을 거다. 근데 어쨌든 이건 해줄 거다. 자, 요거랑 이제 맨 마지막 자, 22단원 잠깐만 볼게요. 자, 22단원에 7페이지. 22단원에 7페이지. 포인트 책이요. 자, 여러분들 이런 단원 알아요? 기준서? 이거 알죠? 네.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번 교수님이 여러분들 재무회계 공부하라고 타격을 준 거죠. 중급회계 맨 마지막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현금흐름표 여러분들이 제끼는 두 단원에서 30점을 냈죠. 네. 자, 그래서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이 있는데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서 회계변경은 뭐가 있어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을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거. 그걸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하나도 개정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그 시점에 사실과 사건을 가지고 금액을 추정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추정해야 되는 금액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우린 자산으로 그냥 부채로 잡습니다. 충당 부채, 기대 신용 손실 다 추정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했죠. 근데 요자 하나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용어가 회계 추정이라는 말이 회계 추정치의 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류시정은 개정된 거 없고. 그래서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그 내용만 개정이 됐어요. 알겠죠? 네. 다 치자가 들어갔어요. 원래 기준서 문장에 치, 네, 삐졌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개정이 됐다. 그 다음에 회계 추정치의 변경의 사유가 5가지 있었던 거 아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5가지 사례가 개정이 됐어요. 용어가 바뀌었죠. 예를 들면 뭐 대손, 기대신용 손실로 용어를 바꿨어요. 그런 식으로 용어를 조금씩 바꿨다고. 충당부채 그런 용어들을 제품 보증으로 용어를 좀 바꿨다고. 기준이 개정된 거. 그래서 크게 바뀐 게 22-17페이지에 치자 하나 들어간 거하고 거기 첫 번째 박스에 회계 추정치의 예 5가지가 있죠? 그 5가지 용어만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설명할 거다. 됐죠? 요거 개정된 거 빼고 여러분들 시험에 관련된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좀 관련된 거는 시제품의 매각대금 뭘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거 개정된 거는 기억해야 돼. 조건 변경 별로 필요 없어요. 한번 설명은 할 거야. 그때 당시. 전환사채의 기준전환. 저는 세무사 시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해주긴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알아야 돼. 알겠죠? 치자 바뀐 거랑 요 5가지. 알겠죠? 문제 풀 때 이게 회계 추정치의 변경이라는 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딱 2가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공부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4장부터 나갈 건데요. 포인트 책으로 나가야 되니까 약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